자, 이어서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었죠? 요점 정리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우리가 지금 평가 방법 하고 있었지?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법 생각을 하실 때는 평가 방법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인지적인 영역에서는 뭐가 있었어? 지필고사 또 프로젝트. 근데 이제 결과를 중시하는 프로젝트 결과물이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정의적인 영역이 들어간다. 그럼 정의적인 영역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필고사 말고 자기평가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도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관찰, 연단. 그리고 이 둘을 합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포트폴리오라고 하겠다. 그림이 지금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첫 번째 지필고사, 지필평가, 지필검사 다 일맥상통한 말이고 지필검사에서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눴죠. 일단 그냥 오지선다형, 그냥 다지선다형. 그리고 두 번째 단답형. 세 번째 서술형.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었는데 그건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가요. 우리 일단 지필검사라는 거는 어떻게 된 거였지? 지필검사? 우리 지필검사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에는 한 물음에 대해서 정답과 오답을 몇 개 제시하는 게 지필고사 다지선다형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다지선다형의 장점은 뭡니까? 너무 쉽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 너무 쉬워져. 애초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그리고 간단한 지식, 수학적인 기능, 문제 해결의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가 너무 쉬워. 간단한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그 결과 그런 것들이 파악이 쉽지. 단답형은 우리가 이제 과정은 몰라. 하지만 그것도 심플하게 딱딱 나오는 게 장점이지. 문제 해결 결과 평가가 용이해. 근데 막 임의로 막 찍어서 맞출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근데 이제 과정 파악하기가 어렵다. 서술형은 뭐야? 오히려 과정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장점이 뭐야?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오류를 토대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서술형. 그래서 중요한 어떤 수학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다양한 수학 능력적 능력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 뭐 특정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지필평가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관찰. 관찰은 이제 우리가 관찰에 대해서 의미, 정의를 먼저 봤었거든. 그러니까 일단 관찰이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 이거를 학생.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을 보니까 어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뭘 배우는지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그런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관찰은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왜 과정이겠어? 정의적인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결국에는 뭘 배우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그러니까 다시 써줄게요.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배우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게 관찰이에요. 그럼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장점, 단점 비교해 볼게요. 우리 일단 관찰을 하니까 장점은 뭐야? 정의적인 영역 평가 가능해. 그 다음에 그냥 딱 얻은 결과보다 그래서 관찰하는 게 좀 더 심화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심화적인 자료를 얻었다 그러면서 처음 결과 같은 거 좀 더 보완하고 고쳐나갈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측면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측면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단점은 뭡니까? 장점으로 간단하게 쓰면 정의적인 영역, 그리고 심화된 자료,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단점은 뭐예요? 단점. 교사 많은 노력, 시간 투자. 시간, 노력 많이 투자해야 돼. 그 다음에 교사가 개입을 하니까 살짝 잘못될 수도 있어. 그리고 관찰만으로 학생에 대해서 뭐 사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 수학에 대해서 이런 거 판단하기 어렵지. 그리고 친밀하고 되게 신중한 계획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찰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찰법 뭐가 있냐면 일단은 관찰 기록법. 그래서 이거는 공간이 없으니 위에다 적고. 이게 바로 이제 일명 관찰 기록지법이 1화 기록법. 수업 중 안에서 끝나고 이제 우리가 관찰 기록지에 메모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평정 척도법. 이게 뭐냐?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평정 척도법이란 이거죠. 우리가 이제 평정 척도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평정 척도법은 이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등급으로 학생들을 분류를 해요. 등급이나 일정한 척도로 분류를 해서 척도 이런 걸 분류를 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별로 관찰 요소별 평정 척도를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 구분해서 개인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개인별로 각각 평정 척도 기록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관찰 요소별 평정 척도를 기록할 수 있어요. 개개인별로 이제 관찰 요소들에 대한 어떤 관찰 요소에 대한 평정 척도 기록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담. 우리 면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대화를 토대로 학생들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대화를 토대로 학생의 행동,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뭐로? 대화로 평가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장점이랑 단점이 존재할 텐데, 우리 일단 장점은 교사 측면에서 말하면 결국에는 여기 대화를 소재로 하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어떤 수학 구조, 수학 특성,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수가 있어. 그게 장점이야.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 수학적 인지 능력, 성향, 이런 거 평가할 수 있어. 그리고 성향 같은 경우는 평가하기보다는 통찰할 수 있어.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과 대화하는 느낌이니까 자신감, 흥미 이런 거, 수학 지식, 방식 이런 것들이 올라가. 하지만 단점은 마찬가지로 교사든 학생이든 너무 오래 걸려. 시간 노력 너무 많이 들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요구점. 우리가 단지 관찰만으로 이거 할 수 없었잖아. 여기서는 연담해서 근데 잠깐만. 우리 관찰에서도 주간이 계획될 수도 있잖아. 그것처럼 연담도 주간이 계획되면 안 돼. 그러니까 즉 개인적인 판단 그리고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면담의 종류. 근데 두 가지가 있어. 형식적 면담은 뭐냐면 결국에는 질문지 작성을 하는 거거든. 키워드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평가 목적을 설정해요. 면담 평가의 목적을 설정을 하고 순서를 갖춘 질문지 만들고 면담을 실시하겠죠. 그리고 그 실시한 거를 이제 코드화해서 기록을 해요. 왜 코드화해? 질문지 체크 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마치 코드화한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러니까 교사의 도움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학생의 반응을 이제 코드화하는 거지. 그리고 비형식적 면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번 갈게요. 또 뭐가 있어? 면담 기록 방법. 그러니까 면담을 어떻게 기록할까? 우리가 면담 기록 방법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단 면담에서의 질문 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면담에서의 질문 이게 뭡니까? 보통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면담에서 질문은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그런 질문을 뭔가 조금 더 면담을 토대로 구체적인 걸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질문을 하고서 바로 대답 나와? 안 나와. 뭘 해야 돼?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특히 내가 딱 그런 거야. 딱 질문하면 바로 딱 안 나와. 약간 좀 추상적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엔 생각이 안 나. 바로 대답이 안 나오니까 꼭 생각을 할 시간이 중요해. 그리고 이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것에서 뭔가 좀 디테일하게 가야 되고 생각할 시간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중에서 우리 수학이랑 사람은 학습자는 서로 거리를 둔다고 했어.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뭐지? 수학적, 인간적으로 뭔가 조금 다르니까. 그리고 계획적이고 논리적으로 진행하는 면담에서 질문을 할 때는 이게 면담에서 질문할 때는 대답할 시간 좀 충분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면담을 할 때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곳에서 점점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름 일단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다음에 상부 경기도 정확히 어디? 남양주시 어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점점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것으로 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수학적이고 인간적인 거, 그 다음에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거.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갈게요. 우리가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화가 들어가야 돼. 대화를 토대로 학생들의 사고 과정이나 대화를 토대로 그 학생의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 면담에 대한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수학 인지 능력이라든지 성향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 학생 입장에서는 뭔가 흥미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그게 이제 학생에 대한 장점. 단점은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교사가. 그리고 교사의 또 주관이 개입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면담과 비형식적인 면담이 있는데, 형식적인 면담이 뭐냐? 형식적인 면담은 결국에는 일단 학생이랑 만났어. 질문지 작성해야 돼. 일단 평가의 목적, 그러니까 이 면담 평가에 대한 목적. 면담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왜 면담 평가에 나한테 면담을 요청을 했어? 면담 평가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목적을 기반으로 하여금 이제 면담 실시를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형식적인 거는 일단 질문지가 작성이 돼야 돼. 질문지를 작성을 하고 그걸 이제 면담을 실시를 하고 학생의 반응에 따라서 그거를 질문지 작성한 걸 코드화 시켜야 돼. 코드화 시켜야 되는 건 어려운 거 아니고 책 같은 거 질문지. 그리고 이제 비형식적인 면담은 패스. 그다음에 면담을 기록하는 방법은 뭐냐면 학생들의 면담에서의 질문은 뭐냐면 결국에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대답을 할 때는 생각을 할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러다가 했지? 그리고 뭐 계획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수학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한다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프로젝트 볼 거예요. 인지적인 능력에도 있고 결과를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건 인지적인 능력에 들어가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프로젝트는 사실 정의적인 영역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4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될 게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뭡니까? 특정한 연구 과제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연구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수학 지식과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종합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는 거다 라고 나와 있어요. 문장 너무 또 길어.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어. 일단 어떤 연구 프로젝트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연구해야 되는 과제야. 바로 딱 안 나와. 그러니까 프로젝트야. 바로 딱 나오면 이건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토대로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하나의 창작물이 프로젝트야.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연구 과제니까 바로는 안 나오고 그 연구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스스로 연구 계획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일단 학생이 스스로 연구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계획을 세웠으면 자료를 수집하고 그럼 자료를 수집을 했으면 이거를 이제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거지 어디서 봤어? 평가 과정에서 봤었어. 과정 절차. 자료를 분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자료 분석을 할 때는 수학 지식 앤드 방법 이용해야지. 그러니까 수학 지식과 방법을 이용을 해서 자료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자료를 종합을 해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 연구 보고서 작성. 하고 제출.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젝트지.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제 연구 과제가 있어. 그리고 그 연구 과제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토대로 수집하고 분석을 해요. 수학 지식과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해서 하나의 레포트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출하는 게 이제 프로젝트지. 이걸 정리하려고 하니까 좀 헷갈려. 이게 이제 바로 1번. 이거에 대한 특징이 있겠지? 아니 또 나누고. 특징이 뭡니까? 수학적 탐구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 좋은 걸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야. 수학적 탐구력.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별화된 학습. 이 돼야 된다. 개성에 맞게 지도를 하고 차별화된 학습. 그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 다 같이 하는 거니까 협동력, 협동심, 그리고 의사소통 상상되겠지? 그러니까 프로젝트 그냥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같이 하니까 협동심도 늘어나고 의사소통도 늘어나고 수학적인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탐구력도 늘어나고 결국에는 개개별로 이제 다 다르니까 차별화된 학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그리고 프로젝트 면담 기록 방법 하는 거죠. 프로젝트 하는 방법, 프로젝트 실습 방법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게. 사실 왜 특징이라고 하냐면 다 장점밖에 없어.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뭘 볼 거냐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종류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세 번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조화되어진 아이고 여기 키면 안 되는데 아우 큰일 났네. 아무튼 자 구조화된 프로젝트 그 다음에 비구조화된 프로젝트 두 가지가 있어요. 구조화된 프로젝트는 뭐냐면 학생들의 수행의 과정을 발달할 수 있도록 단계를 주는 과제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과정을 발달할 수 있도록 수행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잘 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단계를 제시해주는 게 구조화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하면 그 다음 이거 하면 되고 그 다음 이거 하면 되고 그 다음 이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결론하면 되고 이런 거거든. 즉 우리가 이 구조화되어져 있다. 결국에는 각각 밟아갈 수 있는 스텝, 단계가 있다는 거야. 수행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구조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없어. 그러면 이제 열린 생각, 열린 사고가 가능하게끔 하는 프로젝트예요. 학생들이.
우리가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수행 과정에 대한 수행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단계를 주는 과제가 구조화된 프로젝트라면 비구조화된 학생들의 어떤 오픈 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려있는 사고. 스페인이 왜 이래? 오픈 마인드. 열려있는 사고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비구조화된 프로젝트. 그러면 결국에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방법이 뭘까? 그럼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방법은 프로젝트의 목적과 평가 기준을 일단 설정을 해줘야죠. 프로젝트를 하는 목적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우리 평가 기준 중요성 중요한 수학 또 평가 기준 나왔으면 다시 복습할 거야. 중요한 수학 또 뭐가 있었지? 중요한 수학. 그러니까 중요한 수학은 평가 기준을 이제 no and can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가 결국에는 학습 촉진과 유용한 추론, 공개성, 공평성, 일관성 이렇게 있었지. 자, 아무튼 평가에 대한 어떤 목적 나와서 목적 물어볼까? 목적은 뭐야? 성장 촉진, 학습 지도 개선, 성취, 수학적인 어떤 성취, 목표 성취 같은 거, 수학적 성취.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제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개선. 즉, 프로젝트 개선은 무슨 소리야?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 아무튼 결국에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려면 프로젝트의 목적과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과제를 개발하여 부과하고 수행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정해진 시기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과제 개발, 과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학생들에게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수행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지 수행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그리고 제출된 과제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제출된 과제 결과물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교수자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는 방법은 그냥 당연한 거야. 선생님이 과제를 제시해줬어. 과제를 개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부여를 했어. 그럼 결국에는 학생들이 그거를 토대로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을 하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어떤 목적과 평가 기준을 간단하게 설정을 하고, 과제를 개발을 해, 부과를 해,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 알려줘. 그럼 그거 기간 내에 제출한 거, 조건에 맞게 평가하면 되는 거야. 기준에 맞게 평가하면 되는 거야. 이건 어렵지 않아. 결국에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 약간 수행 과정이 딱딱딱딱 단계별로 제시되어져 있는 구조화된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열린 사고를 토대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비구조화된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특징은 뭐다? 결국에는 뭐 수학적인 탐구 능력, 그다음에 비판적인 사고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심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또 막 프로젝트니까 이제 또 뭐가 있어? 차별화된 학습, 그다음에 같이 하는 것들 협동식 리더십, 그다음에 뭐 이제 의사소통 능력, 함양 이런 것들이지. 그리고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정의가 뭐야? 스스로 어떤 연구 과제야. 그러니까 연구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자료를 분석을 해서 수학적인 뭐
지식, 방법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자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종합을 해서 공부 보고서 이렇게 쓰는 거지. 레포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평가. 자기평가가 말 그대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거야. 볼게요. 우리가 자기평가. 번호 몇 번이야? 5번. 이것도 정의적인 영역으로 있는 거지. 자기평가의 장점부터 볼게요. 우리 장점, 자신이 평가 과정의 일부라는 생각,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독특한 점을 제공, 준비 단계에서 교사의 시간을 빼지 않는다. 단점, 등급 매기인데 악용가는 보고서 만드는 데 오는 시간, 보고서 작성에 익숙한 학생의 경우에는 과정 중 일을 잃어버리면 부정확한 정보 제공 가능. 자기가 말 그대로 평가를 하는 거라서 자신이 평가 과정의 일부예요. 자신이 평가 과정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기 평가는 자신의 어떤 생각 이런 거를 다 표현하는 거지. 그치? 말이랑 글로 표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생 중심에서 독특한 정보, 자기 평가하는 거니까 독특한 정보 같은 거 갖고 있고 그거를 제공하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자기 평가를 할 때 준비 단계에서는 교사 시간 을 이제 어떻게 뺏지 않는다. 라는 거지. 이게 장점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말로 글로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독특한 정보 제공하고 교사 시간을 뺏지 않아. 왜? 누가 평가하니까? 나 자기 스스로가 평가하니까. 단점은 뭐겠어? 나 자신을 너무 관대하게 생각해가지고 나 자신에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잘 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 등급을 매기는데 악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용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만드는데 내가 결국에는 그 자기평가에 대한 보고서 작성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보고서 작성이 익숙한 사람들이 불편하겠지. 그리고 과정 중에 일을 잊어버리면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을 잊어버렸다. 과정 중에 일을 잊어버리면 일을 깜빡했어. 어떤 일을. 그랬을 때는 이제 뭔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잘 와닿는 건 이거지. 자기평가의 장점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글로 표현하는 거, 준비 과정에서 교사의 시간 뺏지 않는 거. 단점은 악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보고서 만드는 데 시간 오래 걸리는 거, 보고서 익숙한 사람만 잘하는 거. 이게 이제 익숙하지. 그럼 자기평가의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결국에는 자신의 수학적 지식의 내용 및 수준을 인식하는 자기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지식과 성능을 평가하는 자신 평가가 있어요. 케니와 실버. 그래서 자기 평가의 요소. 요소에는 이제 케니와 실버. 자, 결국은 두 가지인데 결국에는 자기 인식. 그러니까 자신의 수학적인 어떤
수학적 지식의 내용 및 수준을 인식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엔 인식하는 자기 인식. 그러니까 나에 대한 수학적인 어떤 내용, 수학적 지식의 내용,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인식을 하는 자기 인식과, 그 다음에 수학적인 지식, 성향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요. 그거가 그러니까 수준을 인식하는 게 자기 인식이라면 평가하는 거니까 자기 평가지. 이게 자기 평가에 대한 거죠. 자기 인식, 자기 평가. 그러니까 자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다? 자기 평가의 장점은 나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거야. 이 나를 평가하는 걸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시간 많이 아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내 생각을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고 독특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한마디 단점은 이거 등급을 매기는데 악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평가를 하니까 내가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릴 수 있고, 보고서 많이 만들어 본 사람만이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말은 진짜 와닿지 않아. 어떤 일을 잃어버리면 부정확한 정보를 하고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하고 있었던 그게 날라갔어. 그럴 거 급하게 막 빨리 하다 보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외우니까 좀 더 편하겠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자기 인식과 자기 평가가 있는데, 자기 인식이 뭐야? 자신의 어떤 수학적인 수준 인식을 한다는 거야. 수학적 지식과 그 수준을 인식을 하는 자기 인식, 그리고 나의 그 수학적인 지식과 성향을 평가하는 자기 평가. 그래서 이제 우리 자기 평가 다 왔어요. 자기 평가 받고 관찰 면담 받고 프로젝트 받고 집필고사 받고 포트폴리오 볼 차례겠지. 근데 그 전에 학습 일지부터. 번호가 6이에요. 학습 일지, 수학 일지라고 해가지고 어떤 교수들 중에서도 이제 그 수학 일지 쓰시게 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자, 수학 일지, 학습 일지가 뭐냐면 수학의 내용, 수학 학습에 대한 태도, 느낌들을 진솔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습한 어떤 수학의 내용 또는 학습에 대한 태도, 평가를 하는 거지. 느낌,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이거야. 그리고 학습일지의 작성 및 평가 방법.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학습일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수학의 내용, 학습 태도,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록을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 수업이 어땠는지 그 태도, 느낌을 자기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 여기 이제 학습일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는 뭡니까? 우리 포트폴리오는 결국에는 학생의 학습, 성장, 발달을 보여주는 학생의 기록물. 그 다음에 보고서, 과제, 작품, 수행평가. 그러니까 우리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보통 뭐야? 그 수업 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업 태도, 그러니까 그 어떤 수업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업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우리가 학생의 학습, 그 다음에 성장, 얼만큼 잘 학습을 하는지, 그 다음에 성장, 발달 이런 거를 보여주는 어떤 기록물, 도장판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기록물이나 뭐 보고서 같은 거, 아니면 과제 같은 거, 작품 같은 거, 수행평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최다 모아놓은 거.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이 뭔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학습, 성장, 발달, 그러니까 학생의 그런 학습, 성장, 발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록물이에요. 그러니까 보고서라든지 과제라든지 작품,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포트폴리오다. 이게 이제 정의인 거지.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가 결국에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 발달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장점부터 볼게요. 우리 일단 장점 뭡니까? 학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학생 전체를 이제 다 한꺼번에 총체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 평가 기능이 발전돼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이렇게 막 하고 자기의 어떤 자기 어떤 학습, 성장, 발전, 발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평가 기능 발전. 하는 거죠. 자기 평가 기능 발전.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결국은 이 포트폴리오 이만큼 한 기록물들 있잖아. 얼마큼 성장하고 얼마큼 발달했는지 이런 기록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랑 관련된 보고서, 과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그걸 토대로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어. 학부모, 교사, 학생 간에 너 이만큼 수행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 나와 있어? 포트폴리오에 나왔어. 그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기록물이니까 어떤 기록물? 학습, 성장, 발달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록물, 보고서, 수행평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모아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평가가 가능하고 자기가 얼마큼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게 기록물로 딱 보여지니까 자기 평가 기능이 발전되고 마찬가지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게 단점이야. 평가 계획 및 운영. 맨날 그건 한 3달치, 4달치 잡잖아. 운영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생이 정확하게 이걸 했는지 다음에 나를 베꼈을 수도 있잖아. 학생이 그만큼 진짜 자기가 스스로 수행을 하는지 정확하게 평가가 어려운 거. 그리고 평가에 포함시킬 항목. 이거 평가시킬까? 이 항목 선택하는 게 투허드야.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평가를 하고 싶어. 그럼 포트폴리오로 평가를 하려면 장점은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자기 스스로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자기 평가 기능이 발전이 돼. 그리고 학생, 학부모 이런 것들 다 기록물, 그러니까 평가 기록물, 그러니까 즉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의사소통할 수가 있어. 하지만 단점은 평가 시기랑 운영 계획이 너무 길어. 시간 소요가 너무 커. 그게 단점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학생들이 정말 정확하게 했는지 남의 맥락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 학생이 직접 이게 수행한 건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이제 뭐야? 세 번째 이거를 이제 이거는 수행평가 이거 하라고 지금 이거 감점해야 되나? 이거 평가 항목에 포함을 할까? 그러니까 평가 항목 선택하는 게 어려워. 그럼 포트폴리오의 작성 방법은 뭐야? 그게 4번.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어떤 목적과 활용 방향을 결정해 줘야 돼. 그치?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목적과 활용 방향에 맞는 결과물을 선택해야지. 일단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하기 위해서 어떤 평가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런 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활용 방향을 토대로 학생들의 결과물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목적과 활용 방향에 맞는 학생의 결과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 스스로 학습을 종합하고 반성하는 기회.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이제 학생 스스로 학습을 합쳐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좀 못한 것들, 그런 반성의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방법 뭘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 이때 평가 방법이 뭘까? 평가 방법은 이거예요. 수학적 행동 영역, 수행 상황, 자기 반성에 대해서 3, 4, 5단계의 평정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 부여 후 합산. 이제 뭐가 좀 합쳐졌어. 와. 자, 일단 써줄게요. 수학적 행동 영역. 그리고 수행 상황, 얼마큼 잘했는지. 그리고 자기 반성. 얼마큼 이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내가 얼마큼 반성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3, 4, 5단계 평정 척도. 이용하여 점수 부여 후 합산. 다 나왔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지. 평정 척도. 이거 어디서 나왔어? 잘 생각해. 평정 척도. 어디서 나왔을까? 자, 잘 생각해봐요. 자, 우리 평정 척도는 여기 있었던 거죠. 그 뭐야, 관찰. 관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관찰이 있었고, 여기서 그 뭐야, 관찰에서 평정 척도는 뭐였어? 결국에는 등급을나 어떤 척도를 기준으로 나눴어.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한 거야? 나눠서 부여를 한 거지. 그러니까 등급이나 일정한 척도로 분류를 해서 평가를 한 거야. 그래서 개인별로 관찰 요소별 평정 척도를 기록을 하는 거지. 이게 관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수학적인 행동 영역, 수행 상황, 자기 반성, 이걸 이제 3, 4, 5단계로 이제 평정 척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관찰을 토대로 등급을 매겨서 딱딱딱 분류를 하고 거기에 이제 점수 부여를 해서 합산을 한다.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포트폴리오의 평가 방법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평정 척도를 딱딱딱 결국은 교사 입장에서 관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3, 4, 5단계로 구분을 해서 평정 척도를 이용해서 점수 부여해서 수행평가 점수를 매긴다 라는 거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 각 영역별 학생의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종합하여 문장으로 기술. 이게 두 번째야. 그러니까 각 영역별 학생의 자기평가. 학생들이 자기평가 아까 나왔었죠? 자기평가 다 종합이네. 포트폴리오가 자기평가였지. 자기평가는 뭐였어? 결국에는 자기평가에 대한 장점, 단점이 뭐였는지 얘기해볼까? 자기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자기평가는 나를 평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결국에는 평가의 어떤 일부로 생각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말이나 글로 이제 자기가 표현할 수도 있는 것들.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게 뭐가 있었냐? 독특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단점은 뭐야? 너무 등급을 잘 매겨서
악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보고서 만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면 익숙하고 과정 중에 일을 잊어버리면 뭐였더라?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자기평가, 그다음 동물평가, 교사의 어떤 전문적인 판단을 종합을 해서 문장으로 기술하는 게 생기고 됐나요? 그 다음에 과정중심평가 도입. 과정중심평가, 우리는 지금 이제 과정중심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포트폴리오에 대한 요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과정중심평가로 가야 괜찮을 것 같아. 그래야 아닐까인지. 자, 다시 갈게요. 우리가 일단 포트폴리오는 뭐야? 학생의 어떤 학습, 성장, 발달 이런 거에 초점을 둔 거야. 다시 학생의 학습, 성장, 발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록물이야. 그게 이제 보고서로 대체되거나 아니면 보고서 아니면은 뭐 과제물 아니면은 학습 종합 아니면 그 수행평가 과제 이런 것들로 하나로 모아둔 거지.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가 뭐냐라고 하는 학생의 어떤 학습 그런 결과물들, 그러니까 학습, 성장, 발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록물이야. 그러니까 장점이 뭐겠어? 학생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점이 뭐야? 포트폴리오는 자기 평가 기능이 발전돼.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자기 평가 기능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이제 이런 기록물들이 있으니까 성장하고 발전한 기록물, 보고서,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상담도 가능하지, 의사소통도 가능하지 학부모니까. 단점은 뭐야? 운영 시기 기간 너무 길어. 그게 단점이지. 또 정확하게 학생이 그걸 수행하고 있는지 배우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 평가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항목에 들어갈까 말까 그런 항목 선택하는 것이 또 번거로워, 헷갈려. 그게 이제 단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녀석이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작성해? 일단 포트폴리오를 하고 싶은 그 평가의 목적 그리고 활용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 활용 방향을 토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학생 스스로 학습을 종합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면 돼요. 결과물을 선택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적과 활용 방향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걸 이렇게 결정을 해보고 활용 방향을 토대로 결국에는 이제 결과물을 제출을 하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결국에는 학습 종합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이고 평가하는 방법은 뭐야? 우리가 이제 뭐 수행 어쩌고저쩌고 수학적 행동 능력 그 다음에 수행 상황 자기 반성 이걸 3, 4, 5단계로 어떻게 한다? 평정 적도를 이용해서 평정 적도가 등급별로 이제 나눠서 어떻게 하는 거야? 등급별로 나눠서 각 그 개개인별로 이제 관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등급을 나누는 거. 등급별로 척도별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거. 그렇게 해서 3, 4, 5 점수를 부여를 하고 합산을 한다. 두 번째, 결국에는 각 영역별로 학생들이 자기 평가도 하고 동료 평가도 하고 교사의 어떤 전문적인 판단을 토대로 평가를 종합을 해서 문장으로 쓴다. 그게 재밌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정 중심 평가 도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과정 중심 평가를 하는데 평가 패러다임을 확장. 학생이 학습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켜 평가 결과 활용 범위를 확장,
평가를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조되는 게 평가 패러다임입니다.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평가 결과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자는 거야. 결과 중심 평가와의 대비는 뭐냐면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의 학습 과정의 중심을 두고 평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교수 학습 평가의 연계는 뭐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교육 학습 및 평가 목표를 수립하고 교수 학습 과정에서 평가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결국에는 적절한 피드백. 과정 중심 평가는 왜 한다? 결국에는 피드백 제공하고 싶어서.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 패러다임, 평가 패러다임으로 피드백 하고 싶어서.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을 해서 결국에는 피드백 제공, 어떻게 피드백 제공? 학생의 변화, 성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끝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